시간 이어서 오늘 이제 로코코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144페이지, 145페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딱 여기 그 핸드폰 화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해 주니까 그랬어요? 그 내용에는 그것만 있는 걸 보셨나 봐요. 그런데 예쁘죠? 이렇게 딱 잘라서 남자만 있으면. 자, 그래서요, 이제 지난번 얘기 나온 게 로코코는 그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의 이제 끝부분에 나온 이제 그런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래서 루이 14세의 어떤 절대 왕정, 그죠? 루이 14세가 이제 확 틀어지고, 귀족들을 확 틀어지고, 지난번에 그런 비유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너가 베푸는 회식 자리에 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불편한 회식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오너가 이제 루이 이제 15세로 바뀌면서 루이 15세가 또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루이 15세가 그 루이 14세의 증손자라 그랬습니다. 증손자고 또 그다음에 루이 16세는 또 그 손자예요. 루이 15세의 손자. 그러니까 이게 다들 오래 살고 그래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증손자, 손자. 중간에 다른 이름의 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왕이 바로 넘어간 거죠. 다 일찍 또 죽어가지고 다 그 아들들이 죽고 그래도 후손을 남기고 죽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끊겨요. 부르봉 왕관이 거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루이 18세가 나중에 그 나폴레옹 끝난 다음에 되는데 그거는 루이 16세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러니까 거기서 끊겨서 더 그 다음에 부르봉 왕관은 끊어지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루이 15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섭정, 그죠? 그 다른 귀족이 이제 그 섭정을 하면서 귀족들이 이제 이제 좀 우리끼리 놀아보자. 이게 사실 우리끼리 노는 장면, 그죠? 그게 이제 그 로코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노는 건데 노는 거에 이제 중심에는 주로 연애, 그죠? 연애가 있었습니다. 연애, 이렇게 남녀들끼리 모여서 노는 그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근데 로코코 하면은 그러니까 로코코를 대표하는 그림이 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건 기억하세요. 그 위에 있는 키테라 섬으로의 순례라고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순례. 그때 말씀드렸죠. 이 섬은 비너스가 처음 땅을 밟은 섬이라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왜 이 섬으로 여행하면은 솔로 탈출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로코코를 대표하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뭐 하나를 꼽자면은요, 많지만은요, 하나를 꼽자면 딱 이거, 키테라 섬으로의 순례, 요 그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 앙뚜앙 와토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그림이고요. 와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와토까지 했었고, 오늘은 이제 부시에는 그 144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그죠? 목욕하는 다이아나. 그죠? 그래서 부시의 그림은 사치스럽고 감성적인 내용과 에로틱한 여인의 누드로 당시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이 상류사회는 아주 이제 퇴폐적이고 쾌락적인 거죠. 그죠? 쾌락적인, 향락적인 그런 문화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부시의 얘기는 이제 146페이지로 가셔서요. 146페이지 맨 위에, 그죠? 프랑스와 부쉐 해서, 그다음에 둘째 문단. 그래서 와토의 시테라 섬으로의 출항을 보면 낭만적인 여인들이 흥겹게 떠들며 영원한 젊음과 사랑이 넘치는 섬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다. 부시에는 깃털 같은 나무와 구름, 양떼들 사이에서 사랑의 유의를 즐기고 있는 잘 차려입은 목동과 양치는 아가씨를 즐겨 그렸다. 요 그림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어디 갔지? 저 그림이 뭐냐 해서 저것도 전 잘 몰라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 그림 말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근데, 그죠? 목동에 양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양들이 있고, 양들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둘이 사랑을 젊은, 그죠? 목동, 얼굴이 아주 소년이에요. 소년과 이제 여성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제 요 그림을 이제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렇게 묘사한 거고요. 근데 계속 보시면요. 부시의 스타일은 다소 인공적이었는데 그는 자연이 너무 침침하고 색깔이 짙다는 이유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요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분홍빛 피부의 누드화로 방탕한 귀족 계급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거 아주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팔렸다. 자, 그래서 부시의 그림을 한마디로
화장품 같은 그림이라 그래요. 아예 그림 자체가 화장품 같다. 이 지금 화장품 같잖아요. 그 부시에가 그린 그림인데 프랑스와 부시에. 펜던트 같은 거딱 열면 맞아. 나오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예 화장품 갑에 있는 정말 화장품 같은 그림이다. 그림 자체가 화장품이다라는 이제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루이 15세의 애첩, 그 퐁파르드 부인입니다. 퐁파르드 여후작입니다. 그래서 루이 15세가 이제 정부가 물론 무지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중심적인 그 자, 그래서 아주 총애를 받아서 이 부시에는 그러니까 그 애첩의 총애를 받은 거죠. 이렇게 잘 그려주니까요. 그래서 그 궁정화가 중 첫 번째 자리에 올랐다. 또한 퐁파르드 부인의 충실한 말벗이기도 했다. 이 화가가 그죠? 이 그림 그려주면서. 또한 산미신의 화가라고도 불리는데 선정적이고 관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성 누드, 실크, 구름, 소용돌이 치는 물, 흐릿한 흰색, 창백한 파란색, 분홍색 등등이 두드러지는 뭐 딱 저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계몽주의자들,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계몽주의자들은 야, 이의 그림은 너무나 지나치게 유혹적이고 여성적이고 깊이가 없이 현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림 자체가 딱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실크, 뭐 흰색, 분홍색, 창백한 파란색 아주 이렇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시에는요 지금 이 퐁파르드 부인 그 그림 그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은 따로 안 실어놨는데요, 그죠? 146페이지 위에 있는 이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부시의 퐁파르드 부인의 초상, 그죠? 거기 있는 그림. 굉장히 소소하게. 어쨌든 이 루이 15세의 애첩을 아주 엄청난 그게 잘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루이 15세의 정부로 유명한 퐁파르드 후작 부인은 로코코 미술 최고의 건축과 회화들을 주문한 강력한 후원자였다. 화가는 여성적 아름다움, 지성과 권세를 두루 갖춘 이 여인의 매력을 화려하고 정교한 필지로 섬세히 그려내고, 그래서 지성이라는 게 항상 책을 들고 있어요. 책하고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책하고 악보하고 밑에 뭐 지도에 뭐 지구본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성과 교양과 이런 음악, 노래도 엄청 잘했다 그래요. 노래도 엄청 잘해서 그 왕비를 아주 창피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그 정도로 노래 솜씨도 좋았다고 합니다. 또 그림도 잘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어쨌든 그 부시에가 이 루이 15세의 애첩의 그림을 많이 그렸겠죠. 퐁파르드 여후작입니다. 본명은 잔 앙뚜아네트 뿌아송, 그죠? 그래서 모친도 고급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모친도 어쨌든 엄청 그 얼굴이 예뻤던 거죠. 그렇게 타고 나서. 그래서 그 지난번에 봤던 그 1745년 2월 25일에 가면 무도회, 그때 봤었죠, 그죠? 가면 무도회 초청 받으면서 루이 15세가 그때 이제 나무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되는 겁니다. 가면 무도에서 만나가지고요. 어쨌든 근데 이 여성은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해요, 평민. 물론 뭐 그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은요, 어쨌든. 그래서 루이 15세의 공식 정부였던 기간은 이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궁 중에서 넘버1 후궁인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실이 있고 후궁이 쫙 있잖아요, 후궁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후궁들한테 왜 그 무슨 자귀를 줬잖아요, 그 뭐 그런 걸 줬잖아요, 그죠? 후궁 또는 뭐 그냥 뭐 또 뭡니까, 낮은 거는 뭐 그죠, 귀인 뭐 이런 식이 있는 것처럼 뭐 그랬던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 후작을 준 겁니다. 이제 후작을 주고, 어쨌든 공식 제1후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나면은 버려진 거야, 아니면은 그 밑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버려지는데요. 보통은 계속 바뀌었는데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이 특이한 게, 이 사람은 특이한 게 그게 단순히 버려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그때 이제 공식 정부였고, 그 뒤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죠? 30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정부라기보다는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비서. 왜 우리가 그 김정일이 왜 그 셋째 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죠? 예? 이름이 뭐죠? 아니 수고님 분인데요. 예? 아니 김정일이 그죠? 김정일이 왜 마지막에는 자기 그죠? 실제 결혼은 안 했지만 비슷한 젊은
뭐 젊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는 벌써 나이가 거의 40이었으니까 그 여성도 이름이 두 글자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김정일 때는 막 생각이 났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김정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할 때 그 부인격으로 비서 역할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교양이 풍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공식 정부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궁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베르사유에 머물면서 루이 15세의 위층방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왕이 또 외로운 존재 아니에요. 외로우니까 이제 불러서 그죠? 또 부인하고도 다르고 왜냐면 부인은 이게 그 정실 왕비는 다른 나라를 대표로 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다르니까. 그거하고 또 이렇게 얘기 못하고, 비밀적인 얘기는 못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자기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을 맞닿았던 이제 이 사람을, 그죠? 이렇게 계속 비서 역할을 하면서 실제 권력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정치나 행정이 진행됐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나오는 게 의외로 이제 이런 개방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요. 계몽주의자들, 볼테르라든지 또는 뭐 미술음악 이런 데 많은 후원을 했다. 그러고 유명합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조금 이제 젊을 때 그죠? 딱 좀 젊잖아요. 그죠? 젊을 때 소상하고 그죠? 그 연도가 좀 젊을 때 소상하고 아까 요거는 조금 벌써 좀 나이가 들었죠. 그죠? 살짝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조성화는 김옥이야? 맞아. 김옥. 맞아. 김옥이다. 김옥. 그죠? 맞아요. 그죠? 김정일의 마지막, 그죠? 김정일의 마지막, 김옥.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또 소상화도 있고. 소상화가 어쨌든, 항상 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죠? 책을 들고 있고, 그죠? 책을 들고 있고, 정말, 아주 뭐 그림을 뭐 엄청 잘 이렇게 그려놓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게.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근데 루이 15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요, 루이 15세 때가 시작 때부터 원래 좀 문제가 있었어요. 루이 15세,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엄청나게 그 빚을 많이 지고 이제 죽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루이 15세가 되자마자 그 미시시피 사건이 터집니다. 미시시피 버블. 그 주가 버블 내가지고 엄청난 프랑스 국가 자체가 아주 위기를 맞는 그죠? 미시시피 버블 사건이 터지고요. 그래서 국가가 엄청 돈을 많이 발행했는데 그것이 다 나중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부채는 이자가 더 급하게 급속히 늘어나고 게다가 루이 14세 때 벌려놓은 전쟁과 또 루이 15세도 그것을 유지하려다가 계속 개입을 하면서 전쟁을 사실 엄청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또 왕위 계승 전쟁부터 해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루엣이란 말이 우리가 이거 그때 미술사 맨 앞에 시작할 때 얘기 나왔던 얘기잖아요. 기억나시죠? 실루엣 그죠? 실루엣이란 단어가 이게 왜 나왔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우리가 실루엣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그 사람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것처럼 윤곽선의 안을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이게 실루엣이죠. 실루엣 그죠? 실루엣 이런 처음에는 주로 사람의 옆 얼굴 초상을 의미했는데 이제 이것이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루이 15세의 재무상입니다. 실루엣.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게 그 7년 전쟁이 특히 이제 요게 피곤했어요. 이때 지는 바람에 옛날에 전쟁에 지면 배상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야, 얼마 줄게. 어디 땅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빚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전쟁 자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은 다 용병을 써야 되니까요. 농민들이 병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국민병들이 처음으로 동원된 건 나폴레옹 전쟁부터예요. 나폴레옹 때부터. 실제로 그 전에도 농민들이 이렇게 동원을 한 적은 있지만은 서양에서는 실제로 그거는 주력이 안 돼요. 싸움도 못 하고. 근데 용병들이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니까 스위스 용병 독일 용병 이런 용병들을 쓴 거죠. 근데 그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용병을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전쟁을 많이 벌이면서 국가가 완전히 탕진을 하고 또 식민지도 다 띄워주고 7년 전쟁 이후에 프랑스는 다 식민지를 영국한테 넘기고 막 이래버려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래서 엄청난 그 국가 신용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게 벌써 그 프랑스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1759년 나중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 재정이 곤란하니까. 그럴 때 이제 또 항상 그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밑에 신하가 제가 아는 진짜 기가 막히고 똑똑한 애 있는데 얘 한번 써보십시오 해가지고 쓴 게 실루엣입니다. 원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가끔 그죠? 야 정말 똑똑하다고? 야 걔 한번 불러봐. 한번 이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딱 맡긴 겁니다. 실루엣한테 이거 재무장을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야 네가 한번 이거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재무상이 되자마자 재정을 딱 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 다 줄여 해가지고 다 줄여 해서 왕실과 귀족들에게 극단적 검약을 요구한 일에서 유리한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야 초상화 검은색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리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야. 초상화가 이게 물감 비용 못해서 이게 야 이런 거 다 이거 그냥 초상화 검은색이면 충분해. 그래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초상화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귀족들이 비하하는 용어로 실루엣이란 말을 저 실루엣이야 실루엣 이런 식으로 실루엣 초상화다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구전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하고 얽힌 말이긴 해요 이게. 그 전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으니까요. 실루엣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 실루엣 초상화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초상화 그냥 검은색으로만 칠해 이렇게 극단적 검역을 요구해서 결국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잘리죠.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그래서 잘리고 결국 프랑스는 계속 위기를 겪고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이제 실루엣이라는 단어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전체적인 외형, 뭐 형체, 어떤 윤곽, 테두리나 대강의 모양 의미를 많이 사용하지만은요. 이제 원래 이것이 사람 이름이었다. 특히 이것이 로코코 이때 이거 흥청망청 쓰던 그다음에 전쟁과 요 프랑스 혁명 직전의 그런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이제 그런 그 사람 이름이자 명칭이다라는 거. 실루엣만 봐도 되게 로코코스러운데요. 좀 그죠? 요 옆에 여기 장식들이 그죠? 로코코 벌써 딱 그 시대를 알 수 있죠. 꽃무늬에 이렇게 그죠? 근데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야, 그냥 검게 칠해. 돈 없어. 아는 사람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모차르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차르트가 그죠? 우리 음악 선생님 그죠? 모차르트가 실루엣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오스트리아도 이때 전쟁에서 져가지고 땅 뺏기고 실레지안 뺏기고 해서 엄청 쪼들렸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그래서 아마 다 그냥 검게 칠해 이렇게 돈 없어. 이제 이런 거 안 돼. 이런 그림이 진짜 돈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감 하나하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 크기나 이런 거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극단적 검약을 요구하면서 실루엣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시에 계속 가시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귀족들은 그 실루엣 그냥 잘라버리고 또 계속 흥청망청 썼는데요. 이 여성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마리 루이즈 오펌이라는 그런 여성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금달의 오달리스키라고 해서 어쨌든 아까 나왔던 그런 그 아주 빛의 뭐 살색하고 아주 그 선정적인 그죠? 아주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써 있죠, 그죠? 그 루이 15세의 가장 나이 어린 정부였다고 합니다. 16세에 했다. 그거를 보고 그린 크게 봐요. 보고 그리죠, 이거는. 우리가 있는데 화가한테 정보인데 뭐 기적이 아니야. 그렇게 자기 그 남기고 그죠? 남기고 이제 왕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자꾸 이 퐁포르드 부인 초상화 자꾸 그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루이 15세의 그 사랑을 잃었거든요. 이 일은 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이 화가가 다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폐하 이거 좀 보십시오. 그러면, 또 마음이 또 혹할까, 이렇게. 그래서 나온 그림이 사실 이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림. 그래서 나온 그림이 요겁니다. 요 직전에 대판 싸우고, 이제 거의 쫓겨날 지경까지 갔는데, 그래서 요거를 딱 그려가지고, 요렇게 이쁜데, 다시 한번 봐주시죠. 아니,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거 화가가 이제 그렇게 해준 거죠, 화가가. 뭐 실제로 엄청 이뻤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 그림. 그래서 화장하는 퐁파르드 부인. 나이가 43세니까 보고만 봐도 나이가 꽤 들어오네. 그런 것도 젊은 거잖아. 그죠? 화장품은 독이 근데 이 어디 갔지? 아까 이제 43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몸매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게다가 또 이 베르사유는 음식이 제대로 그죠? 맛도 없고 영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자기는 어쨌든 늙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일도 많고 실제로 자기가 비서 역할을 하니까요. 일이 많고 자기한테 일 맡기고 왕은 저 어린 정부랑 놀러 가고 그래서 아까 그 정부도 이 여성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어린 정부도 이 여성이. 데려온 겁니다. 데려온 겁니다. 이제 얘기 듣고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할 일이 많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일찍 죽게 됩니다. 43살에 죽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또 어린 짓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그림 자체도 이 부시의 그림 중에서 가장 야한 그림으로 유명한데 정말 가장 야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가장 야한 그림 유명하기도 한데 또 이 인물이 지가 16살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자기만 이제 독차지 하려는데 독차지 해가지고 다 쫓아내 해가지고 그러다가 아까 그 퐁파르드 부인한테 퐁파르드 부인도 쫓아내려고 그죠? 쫓아내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 얘가 쫓겨났죠. 얘가 2년 만에 쫓겨나가지고 그냥 파리에 집 하나 사주고 너 저로 가 해가지고 25세가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시켜준 그 사람을 내쫓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다 독차지할 줄 알고 왕하고 맨날 같이 자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나라에도 막 그러지 않아? 이게 이제 어리니까. 이게 어리니까 그죠? 어리니까 그런 거야. 어리니까. 그래서 2년 만에 그런 에피소드로 유명한 어쨌든 이 그림 자체로도 유명하고요. 이 그림도 워낙 야한 그림이라서 또 이게 한 번만 그린 게 아니에요. 몇 번 그립니다. 이 비슷한 자세의 그림을. 참 고의 자각지켜서 자, 아니 무슨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부시 아까 그림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부시의 가장 큰 그림으로서 말 그대로 화장품 같은 그림 아까 나왔던 그 특징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비너스의 승리에서 어떤 분홍빛 살색의 그죠? 어떤 아까 거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저기 표현 여기서 써놨구나 제가. 그러니까 파란색을 써도 파란색도 아주 창백한 파란색 뭔가 그죠? 창백한 파란색, 흐릿한 흰색, 물, 소용돌이 치는 물, 뭐 실크 이런 특징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부시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당시 귀족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고나르, 그죠? 아까 어떤 그 그림. 146페이지 아까 계속 보시면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에는 그렇게 방탕한 귀족 계급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프라고나르의 연애 그림도 또한 가볍고 경박한 것이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그네를 보면 젊은 아가씨가 히덕거리며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밑에는 그녀의 연인은 그녀의 치마 속으로 훔쳐보고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죠? 앞에 우리 그 145페이지에는 그림 그죠? 145페이지에는 그림이 그네 아니에요? 그네. 여기 제일 유명한 그림인데 사실은 이 그림보다는 저 그림이 더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이 그림 먼저 보시고요. 책에 있는 그림. 그래서 145페이지 아래쪽에 프라고나르 그네. 이 그림은 로코코 시대에 관능과 쾌락을 추구하던 미술 후원자들의 취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려줘. 이런 그림 그려준다는 거예요. 뭔가 야한 그림, 선정적인. 그래서 육체미를 자랑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이를 훔쳐보며 희희낙낙하는 귀족 애인. 그죠? 밑에 그 귀족 애인이 있고 뒤에서 은밀히 그네를 당기는 남편의 모습은 당시 공공연하게 만연하던 외설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그 그림 주문자의 주문에 따르면 원래는 추기경이었대요. 추기경. 추기경이었는데 이제 남편으로 바꿨다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서 그 교회 성직자가 아니라 이제 남편으로 이렇게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의 연애담이 남편이 있어도 버젓이 있어도 이게 흔한 일이었던 게요. 왜 무슨 부인 해가지고 다들 따로 놀잖아요 원래. 그죠? 연애는 따로 하죠. 그죠? 성적인 관계는 다 따로 하잖아요. 실제 정식 부인하고는 그냥 그 정략적으로. 왜냐면 그 귀족들은 다 공작, 후작, 백작들은 다 정략 결혼한 거니까. 그죠? 저 사람도 자기네 가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따로 노는 거지, 따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날의 그런 그죠? 일부 일처제의 관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결혼해서
후계자. 밑에 그 후계자 하나. 그렇죠. 예, 후계자 낳고 나면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그 정부 그러니까 루이 15세가 정부를 이렇게 첩을 들일 때도요. 저 희한하긴 한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결혼한 여자야 됩니다. 이게 처녀는 안 돼요. 처녀는 아마 이 교회랑도 연관될 거예요. 예, 반드시 결혼한 여자. 그래서 아까 루이 그러니까 16살 애도 들어오기 전에 결혼시켜가지고 법정 결혼시켜가지고 바로 실어놓고 그 다음에 드리고 어쨌든 희한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문화적 관념이 반드시 결혼한 여자만 이것도 지금 결혼한 여자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귀족들은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 귀족이나 여자 귀족은 자유 연애를 해도 이게 뭐 문제가 안 되는 뭐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념 자체가 그런 거면. 네. 그것도 희한하죠. 결혼하고 해야지 그 가정을 안 깨게 되는 건가? 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오면은 이것도 내가 또 하나를 꾸리게 되는 거니까요. 이쪽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서로 정도껏 가정을 그렇죠. 자신의 뿌리는 따로 있고 그냥 여기는 그냥 쾌락, 육체적인 쾌락만 즐기고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런 식 개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애는 안 낳고. 근데 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애가 생길 수, 그래요? 애도 생기기도 하는데 뭐 그걸 그거에 알아서 뭐 사생활. 사생활이 그래서 사생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생활. 근데 예전에는 뭐 정말 사생활 많잖아요. 근데 귀족들의 사생활도 많았는데 근데 또 걱정도 안 되는 게 많이 죽었으니까 어릴 때. 이 펑파르드 후적 부인도 애를 가졌다가 다 유산하고 다 결국 애를 못 낳고. 톨스토이 소설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항상 등장하는 사생아.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있는 집안들, 귀족들은 이렇게 워낙 방탕하게 놀았다는 거야, 사실 이게. 네. 300년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 그죠? 300년도 안 된, 얼마 안 된 과거인데, 확 또 우리 생각은 바뀐 거죠. 오늘날에는 전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자, 그래서요, 이제 프라고나르의 이런 그림, 이런 아주 외설적인 그림인데, 이제 종교를 열심히 분이 이 그림을 딱 핸드폰에. 자,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모르셨어요. 모르시고 그냥, 그 화면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네, 프란치스코 계속해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은 이 그림이죠. 이 프라고나르 작가의 유명한 그림은 이 그림, 그죠? 책을 읽는 소녀.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까 그 부인도 퐁파르드 후작 부인도 항상 책을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교양이 많이 강조되던 특히 또 책이 일종의 이 당시에는 신문물이었어요. 신문물. 따지면 그렇죠, 그죠? 그 당시 책이 오늘날 누구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듯이 다 이게 책 하나씩 갖고 다니는 그죠? 읽는. 그렇죠. 이 책 내용은 컨텐츠는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것이 우리나라한테 항상 그죠?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다 항상 이렇게 실려있는 책 읽는 소녀 해서 이 그림하고 오른쪽 요 그림하고 이건 이제 르누아르의 그림 아니면은 또 어떤 자매 여성 2명 르누아르가 그린 또 다른 또 책 읽는 소녀들 해서 그 소녀들 2명 하는 그림인데 어쨌든 여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젖살도 안 빠졌어. 왼쪽 진짜 완전 에티노. 근데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근데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늦긴 했는데 유명하기도 하고 어쨌든 요 그림은요 우리가 나중에 인상파 할 때 나오겠지만 르누아르 그죠 유명하죠 여성들을 많이 그린 르누아르의 책 읽는 여성 근데 이 책 읽는 여성의 모델이 몽마르트의 그 이제 배고픈 예술가들이 가는 술집의 술집 작부 그죠? 술집 작부 마르고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없으니까 자기들 그냥 그 허름한 술집에 그냥 술집 여성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들고 있어라 그려줄게 해가지고 그린 건데요. 요건 그런 그림인데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이 그림으로. 근데 이 그림은 상상화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코코 그림들이 대부분 다 상상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실제 모델을 놓고 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이건 실제 모델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그린 거다. 머릿속으로 모델을 만든 그런 그림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언급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얼굴이 너무 작아요. 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 저 하얀 부분도 나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목도 길고, 그죠? 좀 뭔가, 그죠? 실제 모델은 아닌.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듣고 나니까 또 그런 거 같죠. 실제 모델인. 예. 몸통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약간 다른 의미 거죠. 비율이. 자, 그래서 우리 프라고나르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그 건축과 실내 장식은 잠시 후에 보시고요. 그 밑에, 맨 밑에 아래쪽에 박스. 지금 시간이 벌써 잠깐 쉴 때가. 이거 여성의 시대 요거 좀만 보시고. 그 여성의 시대 말 그대로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18세기는 여성이 각국 왕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게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를 움직인 건 여성들이라는 거지, 이게. 역사를 움직인 게.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사피엔스 할 때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야, 남자는 이렇게 그죠? 육체적인 그 기능상 그죠? 그 정자를 많이 뿌리고 다닐 수 있고, 여성은 낳는 수가 제한돼 있고, 또 등등한데, 그럼 여성이 좀, 불리하거나 비대칭적인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이 실제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죠? 오히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그 루이 15세의 정부 뽕파르드 후작 부인은 프랑스 왕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죠? 저 위에 계신 저 사람이 뽕파르드 부인이 뭐 다 자기가 그죠? 루이 15세는 맨날 저렇게 어린 정부랑 놀고 있고 다 했고. 그다음에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그죠? 오스트리아를 그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러니까 신성 로마 황제의 구구 자리를 받은 거에 따지면은.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자기가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다스렸고, 또 예카테리나 여제는 또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영국에서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이 하시는 거다. 그죠? 그죠? 여성들이 18세기를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성들이 다. 그래서 이제 여성 미술가들의 활약도 대단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성 미술가들의 활약도 대단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루이 16세의 왕비죠.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초상화가로 일했던 두 명의 여류화가 엘리자베스 위젤르 브랭과 아델레이드 라비우 기하르가 특히 유명하다. 베네치아의 여류화가 로살바 카리에라는 파스텔, 그래서 우리 알죠? 파스텔로 그리는 거 어릴 때, 그죠? 그래서 훗날 인상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분필 같은 크레용을 사용한 초상화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성 화가에 대한 이야기 한 명만 먼저 이야기하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성 화가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각 왕실들을 다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여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움직였고, 또 화가들도 됐는데요. 이제 요 그림이 또 기억을 해두시면은 자주 보실 겁니다. 아마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쓴 것처럼 아주 유명한 자화상이고요. 그러니까 여성 화가, 여성 화가 그럴 때 딱 이 그림이 보통 나옵니다. 여성 화가 중에서 여성 화가 그러면은 여성 화가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오늘날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린 거죠. 나름 자기도 아주 기품 있게, 실제로 기품 있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좀 뭔가 좀 기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술을 하려면 원래 좀 이게 좀 예쁘고 좀 우아해야 좀 먹고 들어가요. 사실은 이게 예술을 하려면 좀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뮤젤 루브랭, 그래서 로코코 시대의 궁정화가로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여성 초상화가이다. 그래서 왜 유명하게 됐느냐? 당연히 왕실, 특히 이제 왕비가 인정을 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여성 화가가 되겠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자 프랑스를 떠나. 왜냐면 이제 이게 혁명이 발발하면은 왕실하고 결탁해서 왕실 밑에서 그죠? 마리 앙뚜아네트 나중에 다 단두대도 죽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이거는 과거 척결해야 될 세력이 되는 거죠. 그죠? 혁명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도망을 갔더니 다른 나라에서 혼자 환호를 하는 거지. 야, 우리 왕실로 와서 좀 그려줘 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해서 헝가리, 러시아 등에서 그 왕실을 돌아다니면서 다 그려주고 그림 그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폴레옹 시기에 다시 귀국하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당대에 인정받았던 거로는 최고위는 사실 여성 화가입니다. 왜냐면 뭐 프랑스 왕이 인정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프랑스 왕의 초상화가가 됐으니까요. 왕과 그 왕비의
자,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죠? 나중에 그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결국 이제 죽지만은 어쨌든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초상화물로 당연히 여러 번 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비는 이렇게 애 낳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뭐 그런 역할이죠. 자, 그래서요 앙뚜아네트의 초상화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도망쳐서 다른 나라 갔더니 다른 나라에서 다 이제 환영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러시아 가가지고 그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알렉산드르 1세의 황후를 또 이렇게 또 아주 또 예쁘게 딱 그려주니까 또 러시아 촌놈들이 야 또 이렇게 러시아는 완전 촌놈이니까요. 그쪽은 이렇게 또 예쁘게 그려주고 정말 꽃 장식과 이런 식의 로코코적인 그런 걸 딱 찍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들이 이 대각선을 빨간 거 제때도 계속 있거든요. 어떤 거 이런 빨간 띠. 그죠? 이게 또 자기나 이런 거를 막 상징하는 거죠. 그죠? 빨간 띠가 자기를 상징하는. 미국에서 그리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던 기아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시간상 잠깐 쉬었다가 저렇게 사실적으로 표현이 좀 그죠? 여기서 우리 사진으로 봐서 보면 실제 그림은 그렇지 않나. 실제 그림이 더 입체감이 있어요. 실제 그림 입체감은 실제 그림 훨씬 뛰어납니다. 입체감은 우리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색채나 이런 건데 실제 그림은 야 정말 이게 그 다빈치 이런 그림 보면 진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공간이 확장되고 한 것처럼 실제 살아 있는 것처럼 좀 입체감이 더 느껴집니다. 실제로는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요거 이어서 좀 프랑스 혁명까지 와서 가시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이것도 우리 또 두 번째 그 여성 화가 아까 나왔던 라뷰 기아르. 이제 넘버 2예요. 아까 그 나왔던 그 르뷰엥이 넘버 1이고 이 여성이 이제 왕실 화가로서 가장 유명했던 초상화가 넘버 1이고 이 사람은 넘버 2로서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이 옷이나 이런 게 비슷해서 그렇죠, 그죠? 넘버 2입니다. 그래서 초상화와 파스텔화로 유명하였으며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의 눈에 들어서 아까 나왔던 이제 그 사람하고 엘리자베트 르비엥과 함께 같이 그 프랑스 아카데미 최초의 여성 회원이 됩니다. 여성 뭐 왕비가 후원해 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넘버 2기 때문에 이제 여왕비를 직접 그리지는 않고 왕의 친척 및 귀족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넘버 2. 그래서 자신의 자화상. 근데 넘버 2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넘버 1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바로 도망갔는데 바로 튀었는데 이건 이 사람은 넘버 2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이후 아들 라뷰르 기아르는 프랑스를 떠나지 않고 자기는 왕실 뭐 그림을 그려줬지만은 귀족들 그려주고 직접 뭐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새로운 공화국의 예술가가 되고 됐다는 게 여기 달라요. 아까 그 넘버 1은 바로 튀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공화국의 예술가가 되고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로베스피에르의 초상화를 그려준 거예요. 로베스피에르. 이렇게 해서 너무 온화하잖아요. 네, 좀 온화하게 그렸죠, 그죠? 이미지를. 어쨌든 그래서 혁명을 주도한 인물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전향해가지고 이 사람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로베스피에르는 다들 이제 우리 프랑스 혁명 곧 나오겠지만은요, 그 프랑스 혁명이 국민 공예의 장으로 왜 급진파, 그죠? 다 그냥 단두대로 보낸 그 급진파 공포 정치의 대명사죠, 그죠? 이 사람.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제 세 번째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 출신의 로살라 카리에라. 그래서 베네치아 출신 로코코 미술을 예관화고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상화 미니어처 담뱃갑 등 작은 사물에 그리는 초상화. 집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왜 그런 그 당시 남자들의 담뱃갑 있잖아요. 그 당시 동그란 그 담배 잎을 거기다가 이제 그 주인의 그 이제 그 고객이 오면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 담뱃갑에다가 예전에는 왜 담뱃갑 하나를 담뱃갑 뭐 시계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자기께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그림으로 인기를 얻었고 이후 이제 파스텔 초상화로 아주 유명해져서 루이 15세와 섭정 오를레 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 살다가 야, 좀 와봐라 우리 왕실에 해가지고 왕실을 가서 이리저리 여행하면서 각 왕실을 돌면서 다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파스텔화입니다. 이게 파스텔. 이게 썼지만은 종이의 파스텔. 그래서 앙뚜앙 와또는 아까
그 그림, 그죠? 키테라 섬으로의 그 순례를 그린 그 화가의 초상화를 이 여성이 그려줍니다. 이게 파스텔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파스텔, 요렇게. 그죠? 좀 보이죠? 파스텔화. 이미지가 굉장히 여성적인. 네, 여성적으로 그렸죠. 그죠? 파스텔이 그렇죠. 파스텔이 로코코랑 딱 맞아요. 파스텔이. 이것도 바로 아까 나왔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젊을 때, 아직 물론 그 여성 황제가 되기 전에 젊을 때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파스텔로 딱 그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죠? 아까 그 이렇게 그림 그리는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려준 로슬과 카레가 그린 마리아 테레지아 종이에 파스텔로 그린. 종이에, 파스텔은 종이에 보통 그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정말 로코코식이죠, 그죠? 로코코랑이 딱 이렇게 딱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가 아들이 없이 사망하자 자기가 장녀니까 내가 황제를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옆 나라, 사촌 뭐 이런 데서 난리가 난 거야. 야, 그거 어떻게 여자가 되네 해가지고. 물론 사실은 그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어떤, 그죠? 영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래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마리아 테레지아가, 하지만 어쨌든 힘겹게 영토를 조금 잃지만은 그래도 합스부르크 제국을 좀 나름 지킵니다. 그래서 그게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의 시대.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을 통치하는 그런 여성 황제로서,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된 거고, 이거 젊을 때 그런 그려준 파스텔화 초상화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로코코 건축입니다. 로코코 건축. 거기 돼 있죠. 건축 얘기 잠깐 하시고 가시겠습니다. 146페이지 한가운데 보시면요. 건축과 실내 장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18세기 프랑스에서 건물의 외관은 바로크 양식이 지속되다가 점차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대세되었다. 그러나 파리에 있는 개인의 소주택이나 1700년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게 다 변방이죠. 변방. 그죠? 프랑스가 중심이고 나머지 변방은 이제 중심에 있는 걸 그대로, 그죠? 갖다 쓰는 변두리 현상. 그래서 이런 데서 오히려 그 화려한 로코코 장식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변방에서 오히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맨 위에 로코코 건축의 가장 좋은 예는 이 시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비르츠부르크 제후주교의 건축가 발타자르 로이만의 걸작인 14성인 순례 성당이다. 이 성당은 14명의 성인들에게 바쳐진 것으로 풍성하고 섬세한 장식들이 들쑥날쑥한 곡선미, 밝고 화려한 파스텔 색조와 금, 은색의 조화 등에서 로코코 양식의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에 있는 발타자크 노이만의 14성인 순례 성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근데 로코코 건축하면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책엔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로코코 건축하면 대표적인 건물이 이겁니다. 상수시 궁전이라고요. 프로이센의 궁전인데요. 로코코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렇게 장식이 막 돼 있죠. 그죠? 로코코 장식이. 자,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그 프로이센 왕이 야, 나도 저거 베르사유 비슷한 거 줘야 되는데, 이제 또, 근데 질 수가 없잖아. 이게 항상 그 프랑스가 중심이고, 나머지 왕들은 사실 다 프랑스를 그 시기와 질투하는 겁니다. 부러워하고요. 원래 다 모방하고 본따고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설정이 그래요. 문화의 위계가, 프랑스가 문화의 중심이고, 나머지 뭐 독일, 뭐 저 영국 이런 거는 다 변방의 북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야, 나도 하나 줘야 되는데 해서 지은 게 이겁니다. 상수시 궁전. 그래서 이름도 자기가 프로이센 독일 사람인데, 불어를 갖다 써요, 불어를. 이 상수시가, 이게, 불어 배우신 분은 이게 without 아니에요, without. 그죠? 영어로는 without. 수시, 걱정이 없는, without, 걱정, 그죠? 걱정이 없는. 그래서 이제 불어입니다, 불어. 자기가 지은 궁전에다가 불어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장식은 또 로코코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해서 꾸민 겁니다. 그래서 걱정 없는 궁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수시,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처음에 들으면 한글인 줄 하는데, 여기 세계사에 나오는데, 세계사, 고등학교 세계사도 나오는데, 항상 로코코 하면 상수시 궁전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궁전이 이렇게 생겼고요. 앞모습은, 요렇게, 아주 예쁘죠, 그죠? 예쁘고, 베르사유만은 못하지, 웅장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보시면요, 나름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쫙 저 위에 궁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 보이면 명확하죠, 요렇게. 그죠? 여기 궁전이 딱 있고, 이렇게 딱 계단식으로 쫙 돼가지고, 가운데 분수가 있고, 그래서, 독일스럽죠, 좀. 거의 기둥을 뽑았겠는데.
그죠? 요거 하나 지으려면 엄청났죠. 그 당시 없는 프로이센에서 베르사유 어쨌든 비슷한 거라도 진짜 해가지고 지은 겁니다. 부러워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그 실내 장식은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로코코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잔 물결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들, 여기 로코코 전형적인 이렇게 의자 다리 다 굽어진 거. 우리나라에서는 앤틱이라고 하는, 그죠? 앤틱 가구들. 이 로코코, 전형적인 로코코, 그런 무늬가 잔뜩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상수지 궁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 나왔던 그 뮤르츠부르크의 14성인 순례 대성당. 또 다 로코코예요. 그죠? 이 장식이 다 이런 식으로. 그죠? 다 이렇게 다리 뭐 다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죠? 꼬불꼬불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봤던 그거고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금색과 이런 식으로, 그죠? 금색과 은색과 흰색과 이런 장식들 끝에 보면 다 꼬부러져 있죠. 로코코 장식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창백한 푸른색. 그죠? 나왔죠? 아까 그죠? 부시할 때 그죠? 푸른색도 완전히 푸른색이 아니라 약간 창백한 푸른색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로코코적인 그 색감과 무늬들이 이제 그대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를 딱 보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14성인. 이 14성인들의 상이에요. 14성인들 이렇게 놓고 다 로코코 장식을 했죠. 이런 식으로 무늬나 이런 거 다 로코코 장식으로 돼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안 보여요. 성인인데.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자세가. 자기 목을 들고 있잖아요.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이 잘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나왔었는데 고딕할 때 생드니 성당에서 나왔는데 생드니 세인트 드니 그 성인이 이렇게 천장 이렇게 구석이 그 프랑스 최초의 파리 최초의 주교였는데 이제 순교하죠, 그죠? 몽마르트 언덕에서 뭐 참수 당하고서 참수 당했지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잘린 목을 들고 걸어갔다는 그 전설이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지은 게 그 생드니 대성당. 우리 고딕할 때 나왔습니다. 고딕 성당 할 때요. 자신의 잘린 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언급드리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고딕 그죠? 기억나죠? 고딕 성당 할 때, 그죠? 그런 성인들 14명을 이렇게 모신 그런 성당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로코코 그런 양식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코코가 끝났고, 끝난 게 아니라 오른쪽에 하나 그거 남았구나, 요거. 가우디 건물이죠, 요거 가우디. 안토니오 가우디는 워낙 유명하죠, 우리가. 가우디의 카사밀라는 로코코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구불구불한 선을 사용하는 그의 작품은 로코코 양식을 연상시킨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죠? 아래쪽에 그 사진 아래쪽에 가우디 카사밀라 1906년에서 10년입니다. 벌써 이거는 로코코랑 시대가 멀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코코라기보다는 거기 나와 있어요. 아르누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로코코가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요게 그거 읽어보시겠습니다. 밑에 유명한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이 작품은 아르누보, 그죠? 아르누보 양식에서 나온 것으로 전통을 버리고 자연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연의 자유분방한 형태를 추구하였던 그의 열망에 기초한 것이다. 직선을 피하고 백합 꽃받침 형태의 창문에서 잔물견 문양을 사용한 점 등은 로코코 양식의 계승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코코가 그 아르누보하고 연결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르누보 무늬의 핵심은 식물무늬예요. 식물무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5페이지 잠깐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 아르누보 나중에 나올 텐데요. 아르누보. 그러니까 이 가우디는 그 아르누보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시대가 1906년 이러니까 20세기 바로 초안이에요. 그때가 아르누보 시대입니다. 그래서 185페이지. 185페이지 보시면요. 위에서 셋째 줄. 그러니까 아르누보는 기계적인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딱 1900년 이러니까 이제 막 그 산업화해서 기계가 그 공장에서 똑같은 거 막 찍어내잖아요. 각진 것들. 그죠? 그것에 이제 반대해서 나온 거죠. 기계적인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식물의 무늬와 그것들이 서로 얽혀있는 형태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 무늬는 식물의 무늬입니다. 식물. 그래서 아까도 뭐 백합 꽃받침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물의 무늬를 기본으로 해서 자연무늬를 추구한 그런 장식적인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누보예요. 아르누보. 그래서 그 밑에도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쭉 그죠?
요 그림이 그 뭔지 아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그림이 뭐 이게 그 유명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거 아세요 이거?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살로메. 응? 들어봤는데요. 살로메가 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 해가지고 맞아요. 그죠? 요염한 춤을 추니까 왕이 너 원하는 게 뭐냐? 나 요한의 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야. 목을 잘라왔더니 그 목에다 키스하는 거, 잘린 목에다 얼굴에 키스하는 거지 지금, 그죠? 살로메가. 그런 아주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거는 나오진 않고 그거는 픽션이에요. 실제로 그런 적은 없고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쟁반에 들고 쟁반에 이렇게 들고 온 그런 근데 그거는 픽션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에 나오는 픽션인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그린 건데 그 무늬가 벌써 이렇게 아래쪽에 식물적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에 또 이제 포도 문양 이런 식으로 아르누보라는 게 그냥 뭐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예술. 근데 이 새로운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로코코를 이렇게 이어받는 거다. 아까 말한 것처럼 로코코도 이렇게 막 그죠? 그 소용돌이 무늬에 뭐 그죠? 그렇잖아요. 좀 그죠? 식물 덩굴 같은 그런 무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늬적인 양식에서 유사성이 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요. 그래서 147페이지에 그러니까 로코코와 이제 아르누보의 그 유사성 언급이 됐고요. 이제 드디어 19세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19세기. 이제 18세기가 끝났고 이제 19세기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9세기 미술. 수련 그림이죠, 그죠? 수련. 모네의 수련 그림 앞에, 그죠? 모네의 수련. 모네, 인상 더화가 모네의 수련. 모네는 수련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그죠? 나중에. 이번이 맞죠? 그 특별전에도 수련이 있더라고요. 또 샀나 보구나. 자, 19세기 미술.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세기 미술이 되면은 150페이지로 가셔서요. 이즘, 그죠? 무슨 주의가 나오죠? 무슨 고전주의, 낭만주의, 뭐 상징주의, 뭐 표현주의, 이제 주의가 막 나옵니다. 미술사에서 드디어요. 그죠? 무슨 주의. 이즘의 탄생. 근데 무슨 주의이기도 하고 어떤 이념이기도 하죠. 이념. 그죠? 사회 이념에 따라서 또 예술이 많이 바뀝니다. 사회 이념의 영향을 많이 받죠. 사회 변동이 심해서요. 그래서 서구 역사에서 19세기는 격변의 시대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구의 시대가 된 거죠, 사실상. 그죠? 19세기에 그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이, 그죠? 정치혁명과, 그죠? 산업혁명. 오늘날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그죠? 두 수레바퀴가 드디어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19세기부터. 그죠? 그 전까지는 그걸 만드는 과정이었고, 바퀴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이때부터 굴러가는 거죠, 그죠? 그 바퀴가. 19세기부터.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다 이제 그 바퀴로 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군주제는 무너졌으며, 새로운 민주주의는 성장의 아픔을 겪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전통이 그 권위를 잃고 미래가 불확실하던 시기였다.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도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도심에는 빈민들이 들끓게 되었다. 제어할 수 없는 제국주의의 병폐는 이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둘째 줄에 그 권위를 잃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그죠? 가톨릭 교회나 또는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하고 잡지를 못해요. 또 군주도 안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아직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유발 하라리 할 때 배웠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픽션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허구. 어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새로운 권위 아니면 새로운 이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념을 세우려는 역사가 미술에도 사실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그죠? 새로운 이거 한마디로 권위, 어떤 권위나 어떤 사람들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픽션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노력이 이제 그대로 보인다. 사회도 그렇고 미술에도 그렇고. 그래서 1800년경의 미술계도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과도 영향을 미치며 들끓고 있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같이 한 양식이 몇 세기 동안 지속되던 시대는 가고 한 사조와 그것에 맞대응하는 다음 사조가 좀 생겨났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새로운 어떤 권위나 정당성의 대결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정당한 체제가 없으니까, 그죠? 종교도 없고, 그죠? 종교도 다 흩어졌고, 분열돼 있고, 군주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 그 일종의 그 자신이 어떤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거죠. 각종 이념들에. 그러면서 바로 19세기 중반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나오고요. 그죠? 1848년에 공산주의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조와 그것에 맞대응하는 다음 사조가 좀 생겨났다. 그것이 곧 어떤 주의, 이즘으로 불리며 각각의 미술사조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휩쓸었던 주의들을 종합해보면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라는 세 개의 주요 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세기 말에 이르면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아르누보, 상징주의와 같이 어떤 유파가 휩쓸었다가 금방 다른 유파로 대체되는 양상이 눈에 띈다. 그래서 그 뒤는 뭐 19세기 말에 가면은 뭐 장난 아니죠, 그죠? 이렇게 뭐 인상주의가 그러니까 조금 오래 갔고 그 다음에 아르누보, 상징주의, 뭐 표현주의, 뭐 그 다음에 20세기 넘어가면 입체판이 뭐 야수판이 뭐 장난 아니게 막 쏟아지죠, 그 다음에 그죠? 뭐 미래판이 뭐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슨 파파파파가 그죠? 파나주의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인류의 역사, 미술의 역사 보시면은요,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터루드에서 패배했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1823년 베토벤 9번 교향곡 작곡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베토벤 9번 교향곡 작곡으로 통해서 이 음악에서도 낭만주의가, 그죠? 그죠? 9번이 합창, 코랄. 그죠? 코랄. 그래서 9번 교향 합창에서.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음악에서도 낭만주의고, 또 마찬가지 미술도 낭만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술도 똑같이 같이 갑니다. 자, 그게 예술이나 미술이나 소설이나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문학이나 이런 게 다 같이 갑니다. 같이. 이제부터는요. 그 주의주의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술도 다 따라가요. 제일 중요한 기둥 2개가 무너진 거니까. 네, 그렇죠. 교회가 무너졌지. 네, 그다음에 귀족 군주제가 그다음에 경제 체제도 완전히 바뀐 거죠. 경제 체제도 전통적인 농업 경제가 완전히 산업 경제로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1937년 다게르죠, 사진 발명이 나옵니다. 물론 사진은 그 전부터 나왔는데요. 요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41년 중요하죠. 접을 수 있는 양철 투관에 담긴 유화 물감 개발. 요가 중요하죠, 사실은 미술사 쪽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색채를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대로, 그죠? 색채를 짜는 그 물감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학으로 만든 물감이죠. 화학적으로 만든 물감 자체가 그 안료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양철 튜브안에 담아서 이렇게 아무데나 짜서 그릴 수 있는 그 화학적 그 색소가 나왔던 게 중요합니다. 화학. 다 천연으로. 네, 그 전에는 다 천연으로 뭐 갈고 뭐 짜고 이래서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대량으로 싸게 다양한 그 색깔들을 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848년 공산당 선언. 요건 또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요거는 1848. 그 다음에 1855년 꾸르베의 사실주의, 리얼리즘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냅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컬러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찍 나오죠. 일찍 나왔지만 뭐 실제로는 요거는 그 막스웰이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요. 실제로 나오는 거는 1920년대 돼서 코닥이 개발해요. 코닥이 이제 해야만 제대로 이제 컬러가 구현됩니다. 1920년대쯤 돼서요. 그 다음에 인상파가 나오죠. 1874년쯤에, 그죠? 1860년대부터 인상파들, 인상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80년에 드디어 반 고흐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1888년 들고 다닐 수 있는 코닥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이거 흑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칼라는 1920년대 돼야 이제 칼라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요. 1892년에 뭐 로댕, 그죠? 로댕. 그다음에 1993년 아르누보, 아까 봤던 아르누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다음 세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 이제 화면 간단히 보시면요. 요거 전체 시대와 예술 사조를 간단히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19세기입니다.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그죠? 그 다음에 21세기인데, 오늘날 이어지는.
뭐 19세기 미술, 근데 물론 19세기 프랑스 대혁명, 그죠? 1789. 뭐 요거는 이제 19세기는 아니지만 이때부터 이제 잡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을요, 그죠? 1789 프랑스 대혁명. 그런데 그 전에 1776 요때 미국 독립이 있었어요. 요것도 아주 중요해요. 요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앞 시대에는 이제 크게 말하면은 한 200년 정도 바로크였는데, 이제 바로크의 끝 시대가 그 로코코였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프랑스 고전주의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프랑스 고전주의. 그런데 그 프랑스 고전주의 흐름과 그다음에 요 빈켈만 우리 그 예전에 그리스 할 때 했었거든요. 빈켈만 요 발굴이 요때 있으면서 요 시대가 이제 신고전주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요거 프랑스 대혁명부터 해서 나폴레옹 몰락까지 대략 요때까지가 고전주의인데 우리가 신자를 붙입니다. 신고전주의. 그래서 그냥 그 서구 역사책에서 고전주의라고 하면은 르네상스를 말해요. 르네상스가 그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르네상스 그때 드디어 처음 있었던 고전주의니까. 그래서 그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를 우리가 그냥 고전주의 그러면은 르네상스를 말하고요.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요걸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한 요때가 이제 신고전주의. 뭐 내용은 똑같아요. 고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요런 영향 때문에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요 신고전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게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에서 신고전주의, 요거에 반발한 게 낭만주의.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가 요 나폴레옹 몰락부터 보통 이제 시작됐는데 그 전부터 원래 있었어요. 낭만주의가 그 전부터 조금씩 있다가 요 신고전주의가 지배할 때는 요게 잠시 그 마이너했지만은 요것이 나중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이 낭만주의가 그 민족주의하고 결합하면서 그다음에 또 공산주의하고 결합하면서 이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낭만주의가 한번 폭발한 게 1848년 그 전 세계 그 혁명이에요,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 나왔는데 요거는 단순히 마르크스의 혁명뿐만 아니라 각 그 국가들이 이제 엄청난 혁명에 휩쓸립니다. 전 유럽이. 그래서 1848년 요 낭만주의. 하지만 이 혁명이 실패로 끝납니다. 완전한 실패로 끝나면서 낭만주의가 끝나버려요, 요게.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낭만주의가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를 비판해서 나온 게 사실주의, 리얼리즘입니다. 우리는 미술사에서는 사실주의라고 하는데요. 사실주의라면 조금 번역이 좀 그렇고, 그냥 영어로 리얼리즘이라고 보통 그냥 하겠습니다. 리얼리즘. 그래서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리얼리즘.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게, 요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면에서 중요해요. 왜냐면은요, 그게 시대가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죠? 오늘날까지 시대는 안 바뀌었어요. 큰 축에서 지금 민주화와 산업화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은 사실 중세가 끝나고 중세 이후 시기대. 그죠? 이 중세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요거죠. 그 사이에 바로크 같은 과도기가 있었고, 두 수레바퀴를 만들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대항해 시대부터, 그죠? 대항해 시대하고 코페르니쿠스 혁명, 뉴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바퀴를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든 거고요. 그죠? 과학혁명을 통해서 바퀴를 만들고 이제 굴러가기 시작한 게 요때부터라는 겁니다. 산업혁명도 요때부터. 요때가 1776 요때 바로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와요. 증기기관. 그러니까 그죠? 요때부터 나와가지고 증기기관이 나와서 산업혁명이 실제로 돌아가고 막 이제 공장에서 쏟아지는 거고 물건이 쏟아지는 거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그죠? 이제 그 왕정 전통적인 체제들은 다 무너지고 이 두 바퀴가 실제로 굴러가서 현재까지 굴러온 거죠. 현재까지. 지금도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다 더 경제 발전, 성장, 경제 성장. 그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또 민주화, 인권. 그죠? 뭐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때랑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면 근대라는 말은 있을 거예요. 중세에서 일정한 쭉 해서 뭔가 바뀐 우주시대가 열리거나 뭐가 또 바뀌면 모르겠지만요. 바뀐 시대까지는 또 다른 형식으로 굴리죠. 자, 근대 나누는 거는 우리 편의상 나누는 거 사실 이어져. 그러니까 그냥 모던인 거죠, 현재.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바퀴가 지금까지 결국 굴러왔기 때문에 결국 이 영향이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이 예술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로서의 낭만주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 이념으로서의 낭만주의는 요 공산당 선언이 나왔던 1948년의 혁명과 혁명의 실패를 통해서
끝났지만 그러나 이 낭만주의는 계속 음악에서 그 뒤에 낭만주의 전성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그죠, 박 선생님 그렇잖아요, 그죠, 박 선생님 그죠? 오히려 낭만주의 음악은 물론 이때도 있었지만요, 베토벤, 뭐 슈베르트가 이때 뭐 있었다면은 이때 뭐 쇼팽, 그다음에 이어지면서 리스트, 그다음에 와그너, 뭐 그죠, 또 뭡니까 그 차이콥스키 뭐 다 낭만주의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뭐 등등해서 음악에서 낭만주의 전성시대가 쭉 이어지고 라마니노프니 다 20세기 살았지만 다 낭만주의예요, 그죠? 라마니노프 이런 등등.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레퍼토리는 낭만주의 음악이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 낭만주의. 그래서 음악에서 낭만주의 전시대가 이어지고 쭉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이 리얼리즘은 또 이제 이게 소설에서 소설과 우리 그 드라마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요때 리얼리즘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념으로서의 리얼리즘은 한 요때쯤에 미술사 쪽으로 한 1870년 정도에 끝나지만, 그러나 이념으로서의 리얼리즘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혁명하고 연결돼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연결되면서 계속 끈을 붙잡고 있었고, 또 소비에트 리얼리즘으로 넘어가고요. 한편으로는. 물론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소설에서 이때 또 이른바 그 대문학의 시대, 그레이트 리터레처라 그래서 토스토예프스키, 뭐 톨스토이 뭐 등등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존 스타인백 등등. 그래서 소설에서 일종의 문호들이 등장해서 그 다 리얼리즘 계열이거든요. 리얼리즘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리얼리즘 시네마,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다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적인 계통입니다. 그 소설,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등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리얼리즘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고요.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 이제 신고전주의가 아주 정말 강력하게 그 유세를 떨쳤지만 그것에 대항해서 낭만주의가 나왔고, 낭만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사실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술사입니다. 이거 미술사에서 사실주의 끝에 이제 인상주의가 나오죠. 인상주의. 다시 끝에 인상주의가 나와서 인상주의가 요때 이어지다가 후기 인상주의, 아까 나왔던 그러니까 그 빈센트 반 고흐라든지 이런 사람들, 고갱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후기 인상주의에 이렇게 20세기 초 정도까지 딱 이어지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표현주의, 상징주의, 아르누보, 또 그 다음에는 뭐 입체파, 그죠? 뭐 미래파,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야수파 등등 20세기 넘어가면은요. 낭만주의도 두 사람은 후기 낭만주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나누기 나름이죠. 그죠? 여기 전기 낭만주의, 이게 후기 낭만주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요 뒤부터 나온 또 음악사에서는 또 뭡니까?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해서, 그죠? 나눌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낭만주의의 연상이에요. 요게. 사실. 제가 초록색으로 써놓은 게 사실은 그래요, 요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 낭만주의의 그 정신과 그 바탕에서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19세기 예술사, 미술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마음도 실망하지, 무조건. 저희 옛날에 볼 때는 한 1970년대 정도까지 근대라 그러고 그 이후를 현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근대가 길어지고 지금 2000 그거를 현대라고 생각하나요? 요즘 애들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나 그런 데서 이게 옛날 근현대를 묶어가지고 하면서 약간 은연중에 그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이렇게 현대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냥 현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컨템포러리. 그 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근대가 계속 길어질 이 전의 시대를 더 근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던이라는 말이 사실 이곳저곳에서 자기들 멋대로 쓰고 있어요. 모던이라는 말을. 왜 모던 뮤직 또는 좀 모더니즘, 미술사 문학에서도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막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 역사학계에서의 표준적인 의미는 3단 구분이에요. 그게 꼭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출현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반으로 자르면은 히스토리하고 프리히스토리예요. 프레히스토리는 선사시대, 그래서.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 역사시대. 그죠? 그게 언제부터냐? 그게 문명 출현.
왜냐면 문명이 출현해서 기록이 남았으니까, 그죠? 문명 출현해서 기록이 남은 이후부터가 히스토리고, 그 앞에는 프레히스토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프레히스토리가 엄청 길죠. 이거 몇백만 년이잖아요. 그죠? 선사시대는. 그 다음에 히스토리라는 것은 문명 이후니까 해봤자 6,000년 전? 그죠? 7,000년도 안 돼요. 6,000년 전부터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 기록이 남아있는 걸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 역사를 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 했을 때 크게 3단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중세, 모던. 그게 모던이라는 개념이에요. 모던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고대는 그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앞에가 고대고, 보통 그리스 로마를 고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대. 그리스 로마 또는 그리스 약간 앞쪽까지 해서 그게 고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중세가, 미들 에이지, 중세가 시작돼서 그 중세가 언제까지냐? 라고 했을 때, 대략 어떤 사람은 1789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콜럼부스 신대륙 발견을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대충 그 부분에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시대가 바뀐 거니까, 한번, 그죠? 대충, 지금으로부터 한, 200~300년 전 또는 400~500년 전쯤에, 요게 중세가 끝나고,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를 모던이라고 붙인 거예요. 모던. 그냥 이름을 모던이라고 붙인 것 뿐인 겁니다. 물론 모던이라는 뜻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게 그냥 모던이라는 단어예요, 의미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모던이고, 그럼 모던이 언제까지냐? 쭉 이어진 거 지금까지. 근데 이제 거기서 80년대, 90년대 나왔던 사람들이 한 번 외친 게 있어요. 모던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모던이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시대를 넷으로 나누는 거죠. 넷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고대는 그 신화의 시대고, 중세는 그 종교의 시대고, 그다음에 근대는 그 이성의 시대, 이제 이성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 끝났고,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 문화의 시대다. 그래서 시대가 끝났다. 근데 그 이제 시대가 언제 끝나냐? 그럼 언제부터 포스트 모던이라고 했을 때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부터 이제 대충 한 시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성의 파멸이다. 이성이 맨날 따지고 뭐 과학하다가 원자폭탄 터지고 이건 끝났고, 이제는 이거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한 20~30년 무르익고서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포스트 모던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그러나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바뀌지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은 근데 모던의 두 축이 굴러간 게 아까 말씀 산업화하고 민주화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거 못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중국도 산업화, 인도도 산업화, 그죠? 아프리카도 지금 산업화, 그 다음에 바로 또 아프리카도 우리도 민주화, 뭐 아랍의 봄, 우리도 그죠? 버마, 미얀마에서도 그죠? 민주화 하다가 또 되고, 결국 그거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수레바퀴를 굴려고 하는 측면에서 포스트 모던은 아니고 그냥 모던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도 약간 집어넣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큰 틀에서는.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모던은 그냥 제가 그 우리말로 근현대가 합쳐진 거고, 그냥, 그렇죠. 그냥 딱 작게 보는 현대는 모던이 아니면 컨템포러리. 그죠. 컨템포러리를 번역한 거를 이제 현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시대 구분에서. 그래서 사실 그 시대 구분이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기존 역사학계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고요. 어쨌든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모던이 시작된 거죠. 모던이. 그죠? 진정한 의미에서는. 근데 그 모던이라는 말은 또 지들 멋대로 써요. 또 미술하는 사람들은 또 저걸 모던이라고 안 해요. 그죠? 모더니즘 그러면 이때부터를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를 모더니즘. 이거를 미술에서는. 그죠? 음악에서도 그러죠. 음악에서도 모더니즘, 이건 모던이라고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학계의 그 개념을 쓰질 않아요. 자기들끼리 막 모던,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뭐 포스트 모던 막 지들 멋대로 막 그래요. 근데 그건 그 자기들끼리도 그러고, 또 그 자기들도 통일도 물론 안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저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또 번역할 때는 우리가 근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던이라는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근대라고 번역한 거예요. 가까운 시기다. 자기랑 가깝다. 자기 시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전에서 쓰니까 가깝다 해서 이걸 근대라고 해서 번역해서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를 그냥 근대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그 한문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던 새로운 시대,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두 축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굴러오는 그 시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하는 사람들도 현대 나누기보다는 근현대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52페이지 그 신고전주의 요거 좀만 보시고요. 아이고, 오늘은 좀만 보시고. 자, 신고전주의가 이제 왜 나왔느냐? 이제 1780년에서 1820년 대충 그 나폴레옹 몰락하던 그 시기까지 걸쳐 유행했던 신고전주의는 영광은 그리스의 것이요 위대함은 로마의 것이다라는 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시를 그대로 반영하는 미술 사조였다. 회화, 조각, 건축, 가구에서 엄격한 고전 양식을 부활시켰던 신고전주의는 장식적인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다. 18세기는 계몽주의의 여파로 철학자들이 이성과 논리의 복음을 설교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이성에 대한 믿음이 질서와 고귀함이라는, 그러니까 질서는 형식이고 고귀함은 내용입니다. 형식과 내용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좀 쉽습니다. 형식과 내용. 이라는 신고전주의 미덕을 다시 불러낸 것이다. 근데 신고전주의 아니고 고전주의인데 왜 신자가 이게 왜 틀렸는데, 그죠? 19세기 초 신고전주의 사조를 완전히 정착시킨 사람은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인데,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사람만 해도 뭐 모자를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인데, 그는 민주주의자로서 그리스 로마 미술을 새로운 프랑스 공화국에 알맞게 적용시켰다. 독일 작가 괴테의 말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웅주의와 시민적 덕목의 실천이었다라고 하는데, 괴테는 또 낭만주의자예요. 이게 또 괴테는 또 이 고전주의 그러니까 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가 사실 통하는 면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운표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웅주의와 시민적 덕목의 실천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어떤 권위도 없고 교회의 권위도 없고 왕정은 다 무너지고 귀족들은 무능하고 경제 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그죠? 새로운 그 신대륙이 또 열려 있고 등등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뭐를 만들어내는 게 엄청난 이 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그리스가 표본이 된 이유가 있겠군요. 그렇죠. 작은 나라들 통합된 것도 아니고 아닌데 원래 뭉치는 어떤 이념으로서의 그걸 묶어낸 거예요. 그거를 시민 정신이라는 거를 시민적 덕목.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예술은 방탕한 로코코의 파티 장면보다는 고대의 역사나 신화에서 나온 진지하고 서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했다. 진지하고 서술적인 이야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 시민으로서의 덕목, 그죠? 그 공동체가 우선한다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동체 우선이라는 말이 항상 여기 담겨 있어요. 개인 우선이 아닙니다, 이거. 개인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하는 거예요, 공동체. 공세를 우선하는 건데, 그게 신고전주의인데요. 그래서 공동체 우선하는 거고, 이것은 신고전주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나폴레옹하고 딱 맞죠. 그 어떤 전제 정치하고 딱 맞죠. 반면 나 얘기 길어지니까 이거 거기까지 합시다. 낭만주의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요, 당시 사회가 가볍고 경박한 데다 쾌락 추구에 너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규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회화에서 애국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들을 강조해 나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 서술이 경박한 거고요. 이거보단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사회 자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이념이나 도덕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국적인, 그다음에 공동체를 앞세우는 그런 도덕적인 주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제 요게 제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이 다비드의 그림 예술 작품 그림들을 보시면은 더 명료히 드러납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복습만 좀 간단히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시겠습니다. 1738년 폼페이와 헤르쿨라는 이름이 발굴되면서 처음으로 고대화의 전모가 세상에 밝혀졌고, 전 유럽은 고고학 열기로 들끓었다. 그리스와 로마를 본받으려는 열기는 때때로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예를 들어 원시파를 자처했던 다비드의 제자들은 그리스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본받아 짧은 치마 같은 튜닉을 입고 다니거나 센강에서 나체로 목욕하기도 했다. 그래서 소설가 소설가 스탕달은 다비드가 그린 사비니 여인의 중재, 거기 아래쪽에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림
속의 누드 병사들을 보고 이들의 다리는 곧 피범벅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터에 발가벗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하는 어떤 시대는 상식에 속한다고 조소했다.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그 벌거벗고 그 올림픽 경기도 했고 다 벌거벗고 그죠? 뭐 특별히 옷이 없으니까 뭐 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고전을 향한 열기는 엘진경이 그리스 파르테논에서 떼어온, 뭐 사실은 훔쳐온 거죠. 떼어온 대리석 부조들을 런던에 지내라면서 더욱 불붙었다. 시인 존 키츠는, 근데 키츠는 또 낭만주의자입니다. 낭만주의 대표 시인이에요. 이 대리석 부조들을 보고 인간 지능의 승리요, 그리스의 위대함이다. 라고 찬탄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우리 복습만 하시고 간단히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하나,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 미술 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고전의 열기라죠, 열기.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야, 이게 막 19세기 후반, 그죠? 그러니까 1750년, 뭐, 요때 막 사람들이 고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윙켈만, 이제 우리 나왔었죠. 그죠? 그리스 미술할 때 나왔습니다. 윙켈만이 양식사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미술사에 도입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을 정의하고, 그죠? 그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식이 뭐 아르카익 양식, 고전 양식, 뭐 헬레니즘 양식, 이런 양식을 구분한 게 이 사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게 요게, 이 사람이 실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했죠. 이거 그죠. 좀 전에 나왔던 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고대 그리스 문화를 다시 접하게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비잔틴 및 이슬람을 통해 유입된 12세기부터지만은 그 영향은 중세 대학 및 스콜라 철학, 즉 학문하는 사람들 정도에만 국한됐는데 이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해서 학자들이 막 넘어오고 또 이탈리아 지역 르네상스 등을 거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크게 증가했죠. 증가했지만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어요. 일반 대중들.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기로 막 끌어올랐던 게 사실 이겁니다. 그죠? 이 18세기 중반 폼페이 발굴. 그래서 이 폼페이가 지금 이게 화산재로 덮인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pompeii 아시죠? 그죠? 베스비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묻힌. 그죠? 그래서 헤르큘리네움을 이거 발견한 다음에, 그다음에 1748년부터 프랑스 부르봉 왕가가 루이 15세죠? 루이 15세가 이 발굴권을 사요. 돈 주고 삽니다. 야, 이거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우리가 거기 안에 있는 물건 꺼내갈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늘날 같은 과학적인 발굴이 아니라 여기 썼죠. 보물찾기. 야, 이 돈 벌었다. 하나씩 옛날 거 찾아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일종의 뭐, 약탈까지는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굴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화산재에 묻혔던, 그죠? 그 로마의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야, 이 거의 뭐, 2000년, 그러니까 79년에 폭발했으니까 거의 뭐 1700년 동안 묻혀있던 게 드디어 처음 나오니까, 특히 고대 문명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막 고조되었고, 또 사람들이 막 거기 가고, 왜 갔냐면 가가지고 하나 주워오면 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고 해서 빈켈만이 그 발굴 현장에 실제로 참여했는데요. 참여하면서 관련된 책을 쓰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또 책들이 막 출판되면서 이거를 담은 사파나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고전의 열기를 특히 더 짚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빈켈만이 자신의 책 고대 미술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 미술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실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푸생도 나왔지만 벌써 한 세기 전에 푸생이 거기에 그리스 로마에 푹 빠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은 요거를 보고서 다들 야, 이 그리스 미술이 정말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인간의 모습, 그죠? 전형적인 비례와 이런 황금비 등등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재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는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낸 고대 그리스 문명 자체를 매우 높게 평가했고, 고대 그리스 시대를 유럽의 소년기로 여기면서 이때부터 성숙한 유럽, 곧 근대 유럽 문명 성경에 나왔다고 믿었다라는 요 얘기가 성립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3단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3단 구분 이런 게 역사에 대한 뭐 고대, 중세, 모던 이런 거 없었는데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야, 저 찬란했고 정말 오리지널한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그죠? 그게 그리스 로마였는데 이게 중세의 다크 에이지, 어둠에 의해서, 그죠? 중간 세기, 그 중간에 끼어든 거야, 그죠?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여기 쓴 것처럼, 그죠?
그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다 해가지고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성에 의한 진보를 추구했는데 로마적이고 기독교적이었던 전통적 유럽 문화를 대체할 표본을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어떤 이성 중심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 그리스 문화에서 발견하려고 하였고 그러면서 중세를 다크에이지라고 부르면서 무지몽매한 야만적 시대로 비하했고 그 귀결로 고대는 야만 중세와 대비되는 문명의 시대로 격상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3단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고대, 그 다음에 중세, 미들에이지, 그거 끝났고 이제 새로운 모던이다. 그러니까 모던의 시작은 이제 그리스, 로마를 따르는 것부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때부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폼페이 발굴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고대 아름다운 영광세상의 이야기들이 사파와 함께 실린 책들이 널리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 문화 추종 노동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빨리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빈켈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 문명에 대한 서구인들의 환상, 오늘날에는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기원이 그리스 문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때부터예요. 이 신고전주의 시대부터 야, 우리의 조상은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어떤 제도, 규범, 사상, 문화 중에 고대 그리스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다 로마 거를 받은 건데, 로마나 중세를 받은 건데,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들은 이 뿌리는 그리스에 있다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요. 요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 이제 복습을 좀 간단히 했습니다. 그죠?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이어서 요 이제 신고전주의, 미술사적인 얘기까지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요 고전주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